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도는 유령 같은 말이 있습니다. 빨갱이. 그저 세음절의 이 낱말이 사람들을 규정하고 매장하고 갈라놓았습니다. 나쁜 주문이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고 누가 심어준 걸까요? 본래 단어에는 아무런 가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두렵게, 나쁘게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유령의 말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모를 오해를 살까 주저하게 만드는 그 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름.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잘 안 보셨구나. 많은 변화가 있나 보죠?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흔히들 경남하면 우리 고수 텃밭이다. 텃밭이야 그러면 그럼 물 주고 가꾸기라도 했냐? 왜 텃밭이냐? 예. 상당히 자극적이고 두 후보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처음으로 모이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5명 후보가 본선에도 과연 나올 것인가.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를 통해서 경남 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MC 경남 신독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4월 27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에서 만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해 전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 위기론까지 나오던 마당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었는데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찡한 그런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올 때, 두 분이 손잡을 때, 네. 그리고 이동이라든지 그 둘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 손짓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왠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우시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부두 기다리고 다시 앉아서 보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네. 힘들게 통일을 외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남과 북, 또 경계선을 또 넘어갔다 다시 오셨잖아요. 그랬죠. 네. 내가 우스갯소리를 월북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분위기 화제예요. 좋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6.13 지방선거 경남광역단체장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정당 지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보통 경남 같은 경우는 30% 정도였거든요. 평균적으로. 민주당이? 네네. 그러니까 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이 30 정도. 좀 주자가 좋으면 35. 아,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잘 안 보셨구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나 네, 보죠? 많은 변화가 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0%가 나왔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31.0%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그 다음입니다. 6.6%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이 5.6%,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1.7%입니다. 많이 다르죠? 세상이 달라진 건가요? 네. 아니, 그러면 흔히들 경남하면 우리가 앞에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보수 텃밭이다. 네. 보수 깃발만 꽂으면 다 되는 곳이 경남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예, 19대 대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남도민들의 기본적인 성향, 정치적인 지향성 그런 부분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수 텃밭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남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보수 텃밭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가요? 텃밭이야 그러면 그냥 물 주고 가꾸기라도 했냐? 왜 텃밭이냐? 네. 정부와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힘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후보. 안녕하세요. 네, 사진 하나 찍으시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이네요. 얼굴도 사진도 있는데.
이번에는 4월 24일과 25일 이렇게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김경수 후보에 대한 야당의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지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제가 변화가 먼저 있을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수 후보가 49.6% 나왔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36.8%가 나왔고요. 김유건 후보가 3.0%, 업섬 잘모름, 그러니까 부동층이죠. 예. 부동층이 6.8%가 나왔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면 김경수 후보는 0.3%포인트 상승했고요. 김태호 후보는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2.5%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가 어떻게 되죠? 오차 범위는 우리가 오차 이번에 범위에 예민하게 해야 플러스 합니다. 마이너스 예. 3.4%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3.4%, 6.8%죠. 6.8, 6.8%포인트 범위 밖에 있으면은 예. 오차범위 밖이라고 표현하고 누가 앞섰다, 1등이다, 2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근데 오차범위 안에 있잖아요. 예. 안에 있으면은 통계학적으로 누가 높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1위고 이 사람이 2위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접전이다. 같다라고, 박빙이다. 통계학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있고 그리고 좁아진 격차 그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드루킹 댓글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크게 경남도 초반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태호 후보가 그 지지자들 또는 이제 캠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눈 게 드루킹 사건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김경수 후보가 연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김경수 후보의 발언이 더 비중 있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선거운동이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2주 전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전국적인 관심을 김경수 그랬죠. 후보가 네. 맺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짧게 이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호 후보 측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난번에 저희가 대화 중에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찍은 표가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네, 예. 네.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유심히 봤는데 네. 그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김태호 후보 쪽으로 간 분이 53% 정도 나왔고요. 네. 유승민 후보를 찍은 표가 김경수 후보로 더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승민 후보를 제가 개혁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 가지신 분들이 김경수 후보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도 보수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분들이 김태호 후보 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제가 맞게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정치 경력이 한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부침이 많이 심했습니다. 예. 그 부침이 심한 만큼 지지층의 성격도 각각의 단계마다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19대 대선 이전에 아주 오래 이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중도하고 진보층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19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현재를 보면은 주요 지지층이 누구냐 하면은 중도층에서 보수층입니다. 예. 근데 그걸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텃밭이라는 말은 좀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TK 대구 경북과 함께 PK 부울경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의 사실 그 주요한 그 표심들, 주요한 어떤 표밭. 지지를 많이 표밭이었죠. 받으셨죠. 예, 표밭이었는데 표밭보다는 지지를 많이 받으셨죠. 지지를 많이 그렇죠.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잖아요. 예. 네.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하고 좀 괴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경남 도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역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김경수 후보 쪽으로 더 연결됐다고 닮아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드루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도대체 이 후보들이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도지사를 뽑는 선거는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복지의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경남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네. 전 비록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경남의 도민들도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실 경제 겁니다.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전체 지지도가 조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48.1%, 김태호 후보는 36.1%, 그리고 김유건 후보가 2.4%. 주지도 겹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좀 차이가 나면 좀 이상하겠죠, 지지도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인식되는 김경수 후보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지방선거 할 때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누가 여당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겠습니까라고 그렇죠. 후보들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의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인식하거든요. 거죠. 예. 네. 이제 김경수 후보가 갖고 있는 현 정부의 후광들을 그대로 지금 안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려면 두 후보가 이 경제 관련된 공약을 내놓은 게 있나요, 지금? 지금 선거 초반이라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그 두 후보들이 움직이면서 그 잠깐씩 언급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김경수 후보가 봉하마을 방문 후에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처음 얘기한 공약 1호가 낙후 지역인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김천에서부터 거제를 잇는 철도인데요. 이 서부 경남 지역이 그 동부 경남보다 더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축으로 기차를 연결해서 관광산업이나 아니면 기반 조선산업의 그 핵심 루트를 삼겠다 이런 식의 네. 계획이거든요. 앞 정부부터 나왔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서부 내륙권이 약하니까 그쪽을 네네. 타겟한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 게 그동안 이게 안 된 이유가 BC 경제성 지수가 떨어져서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안 되겠다고 한 거거든요. 예. 여기 김경수 후보가 여기 세기를 박죠. 낙후된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제성 말고 국가 균형 발전의 원리를 대서 내가 정부 예산을 반드시 따오고 자기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라고 예. 추가로 약속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김태우 후보가 최근에 지역을 돌면서 한 얘기는 진주중앙시장을 첫 홍보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 만나서 하신 얘기가 야, 조선이나 자동차 지금 어렵다. 경남 경제가 어려운데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드는데 자기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경남을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네. 자기를 믿어달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두 분 다 사실상 아직은 그렇죠. 예, 나오지 예. 않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지난 26일 날 예. 김해시 아파트 관리 직원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한날 1시에 같은 장소에 처음으로 모이신 거예요. 네. 마치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아닌 그렇죠. 지금 두 분의 양상은 거의 싸우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칼을 갈고 그렇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 네네. 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흐뭇했다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김태호 후보가 먼저 이제 일어나시면서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하셨는데 김경수 후보가 마음고생이 많다. 빨리 드루킹에서 벗어나서 뛰었으면 좋겠다. 네. 야, 그리고 김경수 후보는 어떻게 했냐? 김경수 후보는 김태호 후보가 오래된 친구라면 저는 요즘 가장 핫한 후보다. 눈에 띄는 장면이 김태 후보가 빨간색 점퍼를 뭐 예상대로 입고 왔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로고나 당명이 없었다면서요? 그랬나요? 네네. 첫 번째는 지금 다들 뭐 인식하고 계시면 중앙당과의 좀 거리를 띄우겠다. 네. 라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근데 김태우 후보가 과거에도 선거운동하실 때 그렇게 당명이 적힌 옷보다는 그냥 당을 나타내는 색깔이 있는 옷만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5월 9일 경남의 힘으로 내 대선에 한번 나가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2번 홍준표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두 번째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 김태우 후보인 줄 아는데 내가 김태우인 줄 알고 내 당이 어디인 줄 아는데 굳이 거기다가 써가지고 나 김태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나왔던 이번 자유한국당의 지선에 임하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예.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직접적으로 바로 주요하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표가 김태호 후보 본인에게 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이제 지역 많이 돌아다녀 보면 그 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위기로 가는 데는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기댈 흔적이 지금 없다. 그걸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예, 우리가 잘해야겠다라면서 약간의 이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당이탈 화법을 쓰면서 나 김태호가 예, 이제 인물로서 지역 현안으로 나는 평가를 받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6번 싸워가지고 6번 다 이겼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개인적인 장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선거가 경남 도교육감 선거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 냈는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후보 총 5분이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종훈 현 교육감 있고요. 그리고 김선유 전 진주교육대 총장, 그리고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그리고 이효환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차재원 전 전교조 경남 지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5분을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좀 성향별로 보자면 차재원 전교조 경남 지부장이 가장 진보 쪽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박종훈 현 교육감이 그 다음, 중도 후보로는 김선유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박성호 후보는 보수, 그리고 이효환 후보는 보수 우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남도 교육감 후보들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지예요. 네. 예. 박종훈 현 교육감이 35.4%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이 1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이 10.3%가 나왔고요. 차재원 전 정교조 경남지부장이 5.4%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효환 전 창원기계공고 교장이 4.9%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 적합도 결과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지하는 후보 없음, 잘 모름이라는 우리가 소위 부동층이라고 하는 응답이 30%에 가깝거든요. 네. 이거 꽤 높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경남도지사 그 질문에서는 단자리 숫자의 그 부동층이 나왔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죠.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생소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고로 그 4월 13, 14일 날에 부산일보, 부산 MBC 부울경 다 했거든요. 그때 부산교육감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51%, 네. 울산에서는 36%, 경남에서는 40.6%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흐르는 사이에 부동층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 가는 과정 속에서 부동층이 여기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선거 초반이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 이후에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때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동층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도 각 후보 진영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육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서희가 그래 대단하나? 뭐가 아니나 노조를 하는데 이런 꼬라지는 못 봤다.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시장일권 대학교도 나와봐야지. 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동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지부장의 장례식장.
노조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혜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혜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호석이가 남긴 유언을 같이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 솔직히 아버님 힘드시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자필로 아버님 그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그 최초에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아버님이 거부를 하신 거고요. 아버님이 누군가를 만났다. 장례도 치러주고 다 해줄 테니까 한수를 적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확실히 해주겠다. 무릎 꿇고 많이 빌었습니다. 호석이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고. 아버님 이렇게 하면 호석이 개수금밖에 안 된다고. 노조정이 치러지던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이 대거 진입합니다. 무려 3개 중대 병력이 투입되자 노조원들이 이를 막아섰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가스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 투입된 경찰은 염 지부장의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원 죽음이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것을 우려한 삼성이 사주한 시신 탈취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걸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뉴스에 떠들고 정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검찰이 출석한 염 지부장의 부친은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에 집요한 회유와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센터 사장의 요구로 노조장이던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고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병력의 동원과 시신 탈취 과정에 삼성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이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문건 속에서 염호석, 그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성 비밀 문건에는 왜 그의 이름이 올랐을까요? 사망이 있은 이후에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염호석 씨가 정동진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장례 절차를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 도착하신 다음에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또 몇 분을 만나시면서부터 노조장이 아니고 가족장으로 하겠다. 서울 강남병원에서 사라지시고 갔다 오면서 바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좀 생각해보겠다 하다가 사라지고 오면서 이제 호석이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가족장으로 치러야 되겠다. 확고하게 그렇게 된 거죠. 저녁 시간쯤이었을 거예요. 6시쯤에 아버지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추어탕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갑자기 경찰 병력이 들어탁 친 겁니다. 거의 300명 가까이가 왔었다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게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가 출동 신고를 했다. 네, 지금 네. 장례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동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까지 해서 그 정규 진압복을 갖춰 입고 온 사람들이 10분이나 10분 만에 도착했다? 미리부터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예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이제 노조 간부를 불러냅니다. 네. 불러내는데 불러내자마자 그 장소로 경찰들이 수배 중이던 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사측과 경찰 간에 이미 조율이 돼 있었고 결탁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만난 지인이 삼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조원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신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에 화장되는 과정도 상당히 미스터리예요. 지인들도 모르고 노조원들도 모르게 이 시신을 빼돌려서 몰래 화장하는 상황. 그리고 밀양의
화장장에서 화장한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이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다 조회를 해서 염호석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1시에 예약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긴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1시가 아니고 이미 10시 반부터 화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근데 이런 사적인 장례 절차에 이런 정도의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이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수 의견팀이 유족인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간의 사정과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내가 내 비는 게 이 무식한 여자지만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석이 좋은 게 갈 수 있도록 제발. 저는 본질적으로 피해적입니다. 아시죠? 나는 7시 때 주간고 나는 지금 내가 찾으려는 곳을.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 버스 2대와 전경들 버스 2대 와가 있고 막 카메라 와가 있고 그 산중에 꼴짝이 그 산중에 우리 석이가 그래 대단하나. 뭐가 아니 나 노조를 하는데 나 이렇게 위에 시청 앞에 노조 그만해도 나 이런 꼬라지는 못 봤다.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그래 가니까 벌써 화장은 했고 예. 안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들 서가 있는데 있고 공간 있고 안에 또 문이 닫히가 안에 6월 상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달라고 예. 얼마나 몸부림지 다 막아서가 안 주는 거예요. 아발만 탁 들르고 딱 또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들라주는 그러니까 막 생모도 넣어주라 생모도 이어주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 달라고 그만큼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그 문 안에 그 상자가 탁 이렇게 저 탁자 위에다 올리졌는데요. 엄마라면 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내 새끼잖아요. 정규직 8,000명이 정규직 됐대. 5분 뉴스 탁 봤을 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우리 석이 사진이 막 나오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앉아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 석아 내가 엄마가 이렇게 비니까 네 소원 이루어진다면서 그게 제일 반갑고 또 한 가지 제 소원이 있다면 제 유골을 찾아가 그 솥밭산에 묻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유골도 찾지 못해서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한으로 남으실 건지 그런 생각이 감이 드는데 이게 노조장으로 못 치르게 하려고 6억 원 들여서 회유하면서까지 시신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삼성에서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노조 경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비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사원들이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상들을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비용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6억 원으로 회유 비용까지 들여서 노조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결집을 막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노조 힘 빼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 염호석 씨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은 노조에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족장으로 치르게 함으로써 어떤 단결을 막아내고자 하는 삼성 사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2013년에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폭로했었던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세습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죠. 노동조합은 그 세습 경영을 견제하는 가장 큰 내부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견제 세력의 싹쓸 끊어낸 그런 의미가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결국 고도 성장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로자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그 개념인데 이것을 계속 부정해 오면서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색깔을 칠하고 불온하고
또는 불순한 단어처럼 이렇게 취급해 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내일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사실 노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동자라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 좀 금기시돼 있고 노동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사회 진출을 하면 거기서부터 겪는 근로계약서부터 쓰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최저임금도 보장 안 되고. 네,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제 주휴수당을 또 일정 시간 주 5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은 받게 돼 있는데 네. 주휴수당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주세요 하면 사장님 또 노동권 교육을 잘 안 받아가지고 예. 너는 기름도 안 넣으면서 무슨 주휴수당을 달래? 뭐 이런 식으로. 아재에게 하신 건가요? 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께서, 일부 사장님들께서. 주휴수당을 예. 주유수당으로 알아두듯이. 네네. 결코 저의 아재 개그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싫어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기름값을 달라고 그러냐고. 네. 그만하세요. 1절만. 예, 1절만 하는 걸로. 네. 비슷하게 그 알바 땡이라고 하는 그 예. 업체에서 그 광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시급이 얼마냐.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영업자들께서 들고 일어나셨죠. 네네. 우리 힘든데 이런 것들 알려주면 어떡하냐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도 시원찮은 반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모르는 게 좋겠다라는 분위기, 쉬쉬하는 분위기. 이걸 오히려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근로자하고 노동자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긴 한데. 이상하게 이제 근로자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두 군데 체제가 있습니다. 네. 한 군데가 우리나라고 한 군데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좀 남의 나라이기도 한 예. 북한입니다. 네. 여기서 이상하게 근로, 남북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일단 법적인 의미부터 찾아봐야겠다 해서 근로기준법을 뒤져봤어요. 네. 근로가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노동 더하기 노동은 근로. 이상한 공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로나 노동이나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근로는 좀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 더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윗사람 혹은 국가 권력 혹은 자본이나 사측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동. 그러니까 소위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에게 그렇죠. 종속된 개념이 근로자에 훨씬 더 가깝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근로자라 하지 말고 앞으로 노동자로 바꾸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실 정부에서도 쓰잖아요. 고용노동부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고 노동조합,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시키는 일 잘하면 근로. 그렇게 안 하고 따지고 싸우면 노동. 사용자가 이렇게 좀 되고 대등한 있죠. 입장에 서보겠다고 하면 노동? 자, 뭐 우리 셋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니까 소수 의견 한마디씩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는 회유되거나 탈취될 수 없다. 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시면 이 사람이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입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유급 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MBC 경남에서 바로 전화할 것 같은데요. 박혜진 아나운서도 노동자신데 저도 노동자죠. 소수 의견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오늘 고 염호석 씨의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뭐 좀 큰 이야기 같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꼭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다니까. 자기 겁니까 이게? 시장일꾼 닦아도 나와봐야 돼. 무효라니까. 통영시 공유재산 처분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통영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영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곧 공포될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앞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서 더 많이 처분될 것이 분명하다. 검은 동굴의 유혹과 의혹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배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기에서 문제가 된 조항이 부분이 42조이거든요. 읽어보니까 공유 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하되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 항목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서울에 월드컵 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매각하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공유지를 함부로 처분하는 것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통영시 입장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제가 통영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그건 의원 발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좀 손님도 좀 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발의한 분께 조례 개정 이유나 아니면 조례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지나 섬, 바다를 연계하는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 건데 여기에 그 걸림돌이 되는 게 공유 임야 사업은 제한 조례다. 어르신들의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통영시의 중차대한 사업. 아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을 텐데 혹시 개정한 경우도 있을까요? 지자체마다 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삭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이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조례가 다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고치더라도 그 안에서 고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례 개정 내용은 그 법의 취지와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약간 이거는 좀 정의적인 성격인 거고요. 법에서도 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이걸 더 명확하게 해놓으면 좋죠. 의원 발의를 한 취지가 이제 방향이 안 맞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통영시도. 왜 유일하게 통영시만 그러면 이렇게 강행한 걸까요? 네, 통영시 입구 원문고개에 내려가다 보면 바로 왼쪽 아래 부분이 북신반인데요. 1995년부터 거기 간척 사업을 하면서 사마취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하게 된 조건이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승인을 한 건데요.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해당 업체가 통영시에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30억 원을 먼저 내요. 통영시에 냈죠. 그러고 있다가 여기 땅하고 안정리 쪽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이 소송을 취하해 줄게라고 제안을 해요. 이때부터 이 조례 개정까지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맞바꿔달라는 그 안정리 땅 해당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바꾸자가 오는 내나 딱 거기예요. 여기가. 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뭉치갖고 이로만 바깥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다고 샀대. 이 보기는 솔직한 보이지요, 저기요. 저 안에 엄청나게 일도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바위가 많은 줄 압니까? 경치가.
자연을 훼손 다 시키고 이래가 못 살아요. 그러잖아. 시장일꾼 닥쳐다 나와봐야 돼. 여기 마을에 한번 와서 봐야. 꼭 봐야 자기 눈을 봐야지. 너무 실망했어요, 진짜. 용남면은 그걸 사유지를 갖다가 왜 지유름하고 바꾸기다 말이니까. 250억 그걸 붙고 나니까 그걸 딱 걸고 나니까 3일 만에 안정 몇니 뭐 어느 번지 몇 번지 바꾸자 3일 만에. 그게 말이 됩니까? 11일 날. 예, 11일 날 이제 갔어요. 우리가 그 의장실 점거를 했습니다. 못 갑니다. 봉을 뺐다가 난 도망갔기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예. 42조 조항 그걸 갖다가 난개발 때문에 그걸 다 해놨다 하는데 그걸 왜 삭제를 시켜갖고 하기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주민은 일체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이리 되니 우리가 우리 집 믿겠노. 말씀이 아니다니까. 자기 겁니까 이게? 자연을 훼손을 시키면 안 되죠. 나는 진짜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업자들은 어쩌든가 저걸 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락하겠습니까? 250억을 갖다가. 그럼 새 시장이 되면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몇 개를 만들어야지. 42조 조항 그걸 삭제시켜버려. 그거 안 하지 우리야 뭐 어디 벼슬 욕심내요. 이게 뭐 지금 안정리 땅 교환 예정지 주민들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환하는 과정도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자유한국당 전병일 시의원이라고요? 네, 전병일 시의원은 용남면 지역구의 시의원입니다. 실제 이분이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보다는 김동진 시장이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김동진 시장하고도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맞다, 그렇게 제안했다라고 확인하셨습니다. 네. 의회가 좀 한심한 것은 네. 대놓고 시장이 주문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네 글자로 청부입법이라고 하는데. 청부입법이요? 네, 예. 이 청부입법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치학 용어입니다. 네. 청부입법을 하게 된 이유가 집행부가 제출하거나 발의를 하는 것은 뭐 입법 예고라든가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회하고자 하기 위해서 아는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의원한테 발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네.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예. 청부입법 자체가 뭐 전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긴박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의원이 자기 명의로 조례를 대표 발의해놓고 네. 자기가 그 내용을 질문을 해요, 공무원한테.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이제 청부입법의 사례인데 청부입법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의회 태도는 예. 주민들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주민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분노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동진 시장 임기가 이제 2달 남은 상황인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뭐 사실 여러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마토지장의 민원이 20여 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다. 통영에서 가장 오래된 민원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고 가는 게 후임 시장이나 뭐 새로운 그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데 저는 이 통영시장님이 좀 수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계셔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사실은 조례 개정이 구태여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교환을 하더라도 그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든 다음에 예. 뭐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공공 목적을 또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통영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42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공공 목적이 있어! 예. 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면 될 일을 괜히 조례 개정한다고 올렸다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졌고 일이 처리되는 지금 과정을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의혹이 네, 있다. 그래서 적당히 어떻게 보면 업주에게 나 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아직 절차가 미흡해서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이 통영에서는 뭐 선거에서 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뭐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지만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다시 되돌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20일이 지나면 공포를 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은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모법에 있는 공공목적을 중시하는 그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위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 같다. 본인들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경남도청을 향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네. 그런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결국 이 문제는 차기 시장과 새로 보여질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삭제된 조례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다시 복원을 하느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6.13 이번 지방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통영이 뭐 우리가 사실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그냥 아주 안타깝게 브라운관으로만 감상을 했었는데 저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실제로 가본 같죠?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예. 가본 적이 없네요. 그죠. 제가 통영 2년 동안 그 담당을 했었는데 통영 가보면 딱 처음에 보이는 게 이렇게 넓은 바다 그게 갈매기 끼룩끼룩 그러니까 멸치? 네. 아니, 그 화면으로 보던 그 감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활명 듣는 것보다. 거기다가 몹쓸 재현이 아니었나. 이거 왠지 그래도 편집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소수 의견 듣고 가죠. 통영하면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나 임진왜란 때 통제형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꼼수 대토냐 통영이 안 서는구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흙 나와라 뚝딱, 돌 나와라 뚝딱, 공유재산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그 공유가 그 공유입니까? 아, 도깨비. 네. 아, 이 소수 의견 준비하시느라고 뭐 지난 밤들이 좀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수록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 내가 아무리 언제도 내 태어나기 전에 간 게죠. 되는 것들이. 아버님의 손때가 묻으신 예예예 그런 게죠. 조선시대 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통영의 한 공방입니다. 소반을 만들던 삼도수군 통제형 12공방의 하나로 인간문화재 소반장 추용호 선생의 작업장이자 당시 저잣거리 공방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통영시가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 철거에 나서면서 추용호 선생은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갔다는 게 나야 되지. 어디서 없어진가 모른다니까 말하자면. 그럴 때 있습니다 지금. 요 나옵니다. 또 이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걸 놓쳤습니까? 여기 아까 저 폰에
요 안에 사진이 나 일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지요. 요 안에 여기가 연장이 열이 있고 열이 있었고. 예. 그럼 요즘에 여기는 앉아 계실 일이 잘 없겠어요? 없지요. 요거 없고 어제 국립박물관에서 복원해 주라고 했다 하니까 내 경복궁에서. 이게 자기로 쫓아간 게지요. 쫓아가지고. 예. 장인들은 이게 보통 사람과 틀리죠. 또 뭔가 머릿속에는 항상 어디가 이제 머리 안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 오랫동안 안 하면 그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죠. 오래 안 하면 기가 빠집니다. 이제 아픔이 왔지요. 저 전체 하고 육체적으로 병이 옵니다. 문제가 지금 아까 이 대기를 이제 가르치는 아까 이제 전수생 3명에 가는데 가르칠 때가 되시니까 그렇죠. 있고 또 뭔가 뭐 재료를 갖다 한 점 지어놔야 되고 소목은 제일 큰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꾸 재료를 주면서 만들어라 해야 될까 그거는 뭐 옳게 안 만들어도 말하면 제 연습한다 해도 문화 예술 도시요. 몇십 년 합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문화는 생각 안 하는 게지요. 안 하는 겁니다. 2평짜리 작업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직선만을 고집해온 우리. 수많은 곡선을 소반에 새겨왔던 나이든 장인의 오래된 땀과 숨결도 돌아봐야겠습니다. MBC 경남 소수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